무당의 아들이 원귀가 되었던 기묘한 이야기. 나의 물음에 그녀는 잠시 동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 또한 그녀의 답변을 기다리며 그녀의 눈동자에 시선을 맞추었다. 잠시 후 그녀는 상의 깊숙이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붉은 빛의 주머니였다. 뭡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라네. 삶과 죽음의 경계. 순간 나는 얼마 전 전상병이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그 늙은 무당이 말하기를 부적을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귀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라고 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머릿속에 저장된 여러 가지 정보가 길을 잃은 듯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그러고는 이내 허탈감을 이기지 못한 듯 조용히 말이 튀어나왔다. 귀신을 본다는 그 부적. 작은 나의 목소리에도 그녀는 크게 놀라는 눈치였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아드님이 죽기 전에 제 고참한테 그 부적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말해줬답니다. 나의 대답에 그녀는 또 한 번 눈물을 글썽거렸다. 미안하네. 정말로 미안하네. 아드님도 찾고 저뿐만 아니라 부대원들 목숨까지 건질 수 있다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녀는 이내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개의치 않고 그녀 손에 쥐어져 있는 주머니를 빼앗듯 집어들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물을 거둔 그녀는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나열하듯 설명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빨간색과 노란색 두 종류의 부적이 있다네. 오늘 밤 해시에 노란색 부적을 태우고 그 젤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해시라면 오늘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일세. 그리고 빨간 부적은 4장이 있는데 하나만 남겨두고 몸에 닿는 곳에 가까이 두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렇진 않다네.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할지는 나도 모른다네.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더니 말을 이었다. 행력 위신을 그때부터 보더라도 놀라지 말게나. 아는 척도 하지 말 것이며 절대로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눈을 맞추어서도 안 된다네. 자네가 귀신을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네 몸을 빌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네. 그녀의 말에 갑자기 싸늘한 한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면 아드님은 어떻게 찾습니까? 남은 한 장의 붉은색 부적을 넘겨주게. 그리고 이 어미의 말을 전해주게. 서글픔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지 그녀는 연신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말고 떠나달라고 어미가 간절히 바란다고. 그리고 짧은 인연이지만 이승에서나마 부모 자식으로 만나줘서 고마웠다고. 이승의 연이 길지 않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달라고 전해주게. 그녀의 울음에 나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전 아드님 얼굴을 모릅니다. 주머니에 작은 사진이 들어있네. 근무가 끝난 후 나는 내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부적을 매만졌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 아니,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인가? 두려움, 공포, 무력감, 후회 또는 기대 하나로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그나저나 어제 이후로 전상병이 조금씩 이상해져 가고 있었다. 식사 시간에도 초점을 잃은 눈으로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관심도 없는 듯 숟가락을 뜨고 있었다. 근무 시간이 1시간가량 남았음에도 근무 복장을 챙기고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런 안부나 위로의 말도 던질 수가 없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그리고 복장은 왜 저래? 내가 여러 생각에 잠겨 있을 즈음 선임하사가 앞에 나서 무언가를 하달했다. 밥 먹고 나서 오늘 밤 8시부터 9시 반까지 야간 침투 훈련 실시한다. 여기저기서 허탈감에 빠진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원래 내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단다. 비 맞으면서 훈련하고 싶은 놈은 내일 해도 돼. 그리고 취사반은 훈련 열애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선임하사의 말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밥 먹고 나서 고양이 올가미 설치해라. 이 와중에도 김병장은 고양이 죽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았다. 갑자기 김병장이 내 앞에 나타나 말을 걸었다. 또 말입니까? 순간 아차 싶었지만 김병장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취사장 뒤편에서 나는 올가미를 만들 철사줄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렸다. 잡힌 고양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김병장이 삶아 먹었나? 아니면 오늘 고깃국에 넣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에 올가미 설치가 늦어질 즈음 서서히 땅거미가 취사장 주변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결국 김병장의 명령대로 다시 잔반통 주변의 개구멍에 올가미를 설치했다.
취사장 일이 끝나고 나는 아무도 없는 내무반에 앉아 그 무당이라는 여자가 주고 간 부적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렸다. 드디어 그 여자가 말한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나는 조용히 내무반을 빠져나와 내무반 뒤편 으슥한 곳에서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 감추어 두었던 물건을 꺼내 들었다. 오늘 밤 해시에 노란색 부적을 태우고 그 젤을 물에 타서 마시게. 시간이 9시가 넘었음을 확인한 나는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며 그 노란 부적에 불을 붙였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난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부적이 나와 부대원의 목숨을 구하고 이 부대에 알 수 없는 비밀을 풀어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닥에 깔아놓은 하얀 종이 위에 회색빛으로 노란색 부적에 재가 모아졌다. 나는 물이 담긴 컵에 그것을 털어넣고 한 모금에 마셔버렸다. 이제 뭐가 보인단 말이지. 그 여자도 확신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는 이미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붉은색 부적을 온몸 이곳저곳에 쑤셔 넣었다. 이때 내무반과 붙어있는 행정반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실탄이 든 탄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누군가와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근무자가 틀림없었다. 실탄? 불현듯 낮에 그녀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다. 그 아이를 찾지 못하면 부대원들이 죽어나갈 것이네. 귀신이 실탄을 가져갈 일도 없고. 그 순간 저녁 시간대 넋을 잃은 모습으로 밥을 먹던 전상병이 떠올랐다. 나는 야간 침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취사장 뒤편에 야산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다. 취사장쯤 도달하자 올가미가 설치된 전 밥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누군가 낯선 이도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총을 메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잔반통 앞에서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행여 귀신을 그때부터 보더라도 놀라지 말게나. 아는 척도 하지 말 것이며 절대로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눈을 맞추어서도 안 된다네. 미친 듯이 숟가락질을 하던 그가 잠시 행동을 멈췄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터져나갈 듯 요동치고 있었다. 전기에 감전된 듯 오금이 저리고 발을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맞추지 않기 위해 애써 그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리고 죽으림을 다해 후들거리는 다리를 들어 한 걸음씩 그의 옆을 스쳐 지나기 시작했다. 곁눈질이었지만 그는 전쟁 중인 군인 같았다. 땀인지 피인지 모르는 검은 액체가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듯 보였다. 무서워서도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수미터 이상을 더 걸었다. 그제야 내 뒤편에서 바쁜 숟가락질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수십 미터 앞에 구름 사이로 비친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에서 훈련 중인 부대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야간 침투 훈련이라 모두 자세를 낮추고 매우 느린 속도로 산 정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풀숲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감췄다를 반복하며 부대원들은 천천히 앞으로 전진했다. 그런데 부대원들이 너무 많아 보였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그들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양쪽에 검은 능선을 끼고 억새풀과 잡초로 우거진 평지에서 부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었다. 누가 누군지 잘 구분되지 않았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뒤따르며 숨죽인 목소리로 선임하사를 불렀다. 선임하사님. 나의 목소리가 작았는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여 그를 불렀다. 선임하사님. 그러나 이내 그 부름을 멈춰야만 했다. 내 앞에서 산 정상을 향해 소리 없이 전진하는 그들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소리 없이 전진하는 그들. 정말로 억새풀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그렇게 뒹굴다가 왔는지 하나같이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두 다리가 덜덜 떨려왔다. 누군가 뒤돌아보기를 바라며 선임하사를 불렀지만 지금은 누군가 뒤돌아볼까봐 가슴을 졸여야 했다. 너 이창훈 아냐? 순간 내 등 뒤에서 나를 알아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빠르게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선임하사였다.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부릅뜬 눈으로 선임하사를 쳐다보았다. 너 이 자식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나는 다시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는 억새풀 사이를 스치는 싸늘한 바람 소리만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등골을 찢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힘겹게 마른 침을 한번 삼켰다. 여기서 뭐하는 거냐니까. 다들 어디 갔습니까?
이 자식이 귓구멍에 전봇대를 박았나 아까 훈련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다들 어디에 있습니까? 매복 중이잖아. 그제야 나는 선임하서 뒤 풀숲 사이에서 나를 쳐다보는 여러 개의 눈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저 앞에 가던 부대. 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이 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무슨 부대? 역시 선임하사는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다. 전대웅 상병 어디 있습니까? 전대웅은 왜? 그 순간 어둠에 묻힌 풀숲 사이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선임하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무시한 채 풀숲을 헤치고 그를 향해 걸어갔다. 저 새끼가 미쳤나? 선임하사의 욕설과 분노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전상병의 앞에 서자마자 나는 그가 들고 있는 소총의 총뿌리와 개머리판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전상병은 내게 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나보다 더한 힘을 주어 움켜쥐었다. 나 또한 이제 질세라 입을 굳게 다물고 그가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 세게 총을 움켜쥐었다. 나의 손과 팔은 힘에 겨워 떨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내게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물었다. 너 뭐하는 새끼야? 그의 부릅뜬 두 눈과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은 그가 제정신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나 또한 제정신이 아니다. 너 누구야? 총 1이네. 나의 물음에 그는 살기가 묻어나오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재빨리 그의 총에서 탄창을 분리하였다. 퍼크와 동시에 그가 휘두른 소총의 개머리판이 내 가슴에 떨어졌다. 나는 수미터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탄창을 손에 쥔 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나에게 선임하사가 달려왔다. 뭐 하는 거야? 또 쌈질이야. 선임하사의 호통소리에 짙은 어둠 속에서 매복해 있던 십수명의 부대원들이 풀숲 사이에서 일어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창훈, 너 이 새끼 훈련장 와서 뭐하는 짓이야?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나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탄창을 확인해야만 했다. 예상대로 빈 탄창이 아닌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이었다. 뭐야, 이거. 내 오른손에 쥐어있는 탄창을 본 선임하사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실탄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탄을 끼워 넣는 자리에 붙여놓은 봉인 딱지가 보이지 않았다. 한 발이 장전되어 있어. 그 말과 동시에 나는 용수철에서 튕겨나가듯 전상병을 향해 몸을 던졌다. 눈이 멀 것 같은 섬광과 함께 고막을 파열시킬 듯한 천둥 소리가 내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 주변의 능선을 타고 총소리의 메아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희뿌연 영상에서 소란스러운 주변의 목소리들이 자그맣게 들려왔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선임하사가 나를 향해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지만 내 눈앞의 영상은 서서히 어둠 속에 묻히고 있었다. 이창훈 일병 정신이 들어. 의사복장을 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힘없는 눈으로 주변을 조심스레 살펴보니 이곳이 의무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나를 깨운 사람은 군의관이었다. 천만다행이네. 총알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 1cm만 안으로 들어가 스쳤어도 자넨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몸을 일으키자 잠시 오른쪽 이마 부분이 욱신거렸다. 붕대 대신 커다란 반창고가 이마에 붙여져 있었다. 군의관은 병실에 있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에게 내가 깨어났음을 알렸다. 그러고는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부대로 복귀해도 되네. 그런데 먼저 헌병대를 들렀다 가야겠네. 헌병대 말입니까? 헌병대를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총기 사고는 일단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 수사관이 사건 경위에 대한 조서를 꾸밀 수 있도록 진술을 해야 돼. 군의관은 잠시 내 머리맡에 있는 작은 봉투를 들어 보였다. 이거 자네 건가? 뭡니까? 부적 같아 보이던데 자네 옷에서 나왔네. 부모님이 주신 건가 보지. 군의관은 봉투를 나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하여튼 다시는 의무대에 올 일이 없길 바라네. 태어나서 처음 대면하는 군 수사관이라 논리적인 진술을 하려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그러니까 전대웅 상병이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줘야 할 실탄이 든 탄창을 숨기고 빈 탄창을 넘겨줬다. 네, 그렇습니다. 수사관은 연신 손가락 사이로 펜을 돌리며 치켜든 눈으로 힐끔힐끔 나의 표정을 살폈다. 아무도 전대웅 상병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냥 수상했습니다.
그냥 낮부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상해 보였습니다. 뭐야? 그게 다야? 나는 모든 걸 부정하고 싶어 고개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수사관은 펜을 입에 물고는 나를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전대웅은 군검찰로 이송돼서 재판을 받을 거야. 혹시 군검찰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져서 증언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 전대웅도 지금 자신이 한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조금이라도 제3자가 믿을 만한 말을 해야지. 안 그래? 좋아. 일단 여기까지 하자. 수사관은 조서 작성을 마쳤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널 따라와. 전대웅이 너하고 면담을 원한다. 절 말입니까? 너한테 사과를 하고 싶단다. 유치장의 철창살을 가운데 두고 전상병과 나는 마주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을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만 하였다. 미안하다. 전상병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까맣게 그을린 두꺼운 산더미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든 눈시울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 또한 어렵게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다친 건 너잖아. 나는 이마에 붙여진 커다란 반창고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에 전상병도 눈물 어린 표정에 미소로 답하였다. 어젯밤에 보았던 그 살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앞에는 장난기 가득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너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냥 좋은 친구였을 텐데 어쩌다가 군대에서 고참 쫄다구로 만나서 이 고생이냐. 나는 잠시 말없이 머리를 극적였다. 수미터 떨어져 우리를 지켜보던 수사관이 자신의 시계를 쳐다보고는 입을 열었다. 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테니까 얘기 잘 마무리해라.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걸 확인한 전상병은 잠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지우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 얘기 잘 들어. 나와 김창식 병장, 그리고 최병희 병장은 공수여단에서 사병으로 근무했어. 선임하사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군. 원래 공수여단은 부사관으로 꾸려지지만 전산이나 행정 같은 업무는 주로 사병들이 맡아. 그런데 TO가 다 차면 전입한 사병들도 어쩔 수 없이 부사관들과 훈련을 같이 받지. 우리 3명은 TO가 차는 바람에 모두 부사관들과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았던 거야. 그 와중에 김창식 병장이 낙하산 강화훈련 중에 허리와 골반을 다쳤어. 얼마 뒤 김창식 병장은 취사반에 배정받아서 그때부터 취사 일을 배우게 된 거야. 그 부대엔 최병희 병장보다 고참인 한동철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칼을 엄청나게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 김창식 병장도 그 사람한테 칼질을 배운 거야. 굉장히 우직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어. 훈련이고 뭐고 맡겨진 일은 철두철미하게 수행했지. 그래서 간부들이 항상 부사관들 못지않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 게다가 우리들에게도 훈련 비법 같은 것을 전수해 주며 부사관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줬어. 사병들이 훈련에서 부사관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한동철은 죽기보다 싫어했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정신병 같은 증세가 있었어. 한번 머리가 돌아버리면 습관적으로 칼을 던졌지. 지금의 김 병장이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김 병장도 따라할 수 없는 더 섬찟한 것은 사람을 세워놓고 칼을 던지기도 했다는 거야. 서커스에서 사람 세워놓고 빈자리에 칼을 던져서 맞추는 것처럼 말이야. 그럴 때는 미친놈이 따로 없었어. 나는 졸병이어서 당한 적이 없었는데 김창식 병장과 최병희 병장은 많이 당한 것 같았어. 너도 알다시피 김창식과 최병희도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동철 앞에서는 꼬리 내린 강나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에게 길들여졌는지 알 수 있었지. 나도 언제 당할지 몰랐어. 너무나 무서웠던 나는 부사관이나 부대 간부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도 했지만 솔직히 한동철을 처벌하기도 전에 그의 대검을 먼저 맞을 것 같았어. 조금만 버티면 됐었어. 6개월만 버티면 그놈은 제대하거든. 그런 게 그렇게 좋으면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빡세게 군대 생활하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데 배치받았다며 늘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지. 게다가 한동철은 부사관들을 너무 싫어했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하사가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걸 굉장히 혐오했지. 늘 어떤 아무개 놈들을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기도 했어. 그래서 그는 부사관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기를 쓰고 훈련을 받았는지도 몰라.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그는 학력 콤플렉스까지 있었어. 대학물을 먹은 나 같은 애들을 쓸데없이 괴롭히기도 했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나는 처음 듣는 괴담 같은 얘기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내가 말한 김선호. 김선호라는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자식도 티오가 차는 바람에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김선호는 내무반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녀석이었어. 덩치도 크고 우람했지만 친구도 없어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 프라모델 장난감이나 혼자 조립하던 그런 녀석이었지. 어리숙하고 착하게 생긴 계집애 같은 성격의 녀석이었어. 목소리도 여자 같아서 부사관들이 항상 우리 선숙이 이러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며 여자처럼 대하기도 했어. 낙하산 강하, 천리행궁, 생존 훈련. 김선호는 도저히 이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체력적으로도 약했어. 간단한 구보만 해도 뒤처지기 일쑤였지. 늘 부사관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어. 그런 김선호를 한동철은 너무나도 싫어했어. 게다가 김선호는 한동철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유명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거든. 어쩌다 그런 녀석이 공수부대에 오게 되었는지 당초에 알 수 없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단본부 전산 특기병으로 오게 된 거야. 그런데 티오가 다차서 당분간만 내무반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지상 공수 훈련이 있었던 날이었지. 부사관들과 내무반 소속 사병들은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막타워에서 줄을 매고 강화 훈련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김선호 차례가 된 거야. 어땠겠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난리가 난 거야. 막타워 점프대 입구에서 울고불고. 김선호 입장에서는 줄 하나에 목숨을 맡기고 막타워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 말도 마라. 조교들은 정신봉이란 죽도를 들고 다니거든. 훈련에서 뒤처지거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죽도로 사정없이 내려쳐. 물론 외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지. 그냥 정신 차리라는 신호 중에 하나야. 김선호는 조교가 죽도를 미친 듯이 내리쳐도 뛰어내리지 않는 거야. 점프대 아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부사관들은 배꼽을 잡으며 다들 뒤집어졌지. 어떤 부사관들은 선수기를 외치며 환호를 보내기도 했어. 그런데 거기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한동철도 있었어. 결국 조교가 발로 차버리면서 김선호는 계집애 같은 비명소리와 함께 그날 막타워 훈련을 마치게 될 수 있었지. 저녁이 되자 한동철이 사병들을 집합시켰어. 그날도 대검을 들고 말이야. 우리는 10분이 넘도록 얼차려를 받았어. 나와 김창식 병장, 최병희 병장은 우습게 끝낼 수 있는 정도였는데 김선호가 문제였어. 푸시업 10개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죽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하라고 한동철이 그랬지. 그런데 김선호가 그런 거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한동철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신병이 하늘 같은 고참한테, 그것도 제대를 몇 개월 남기지도 않은 병장한테, 그것도 정신병자 같은 한동철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 그걸 듣고 있던 우리 심정이 어땠겠냐. 한동철은 한동안 할 말을 잃고는 김선호를 내려다봤어. 한동철은 김선호의 머리를 대검으로 톡톡 치며 김선호를 일어나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벽에 기대고 세워져 있는 합판 앞에 서라는 거야. 그때 말렸어야 했어. 전상병은 입술을 깨물며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말없이 측은한 표정으로 어린아이처럼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는 전상병을 바라보았다.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김선호는 병신같이 멀뚱멀뚱 서 있다가 몇 대 쳐맞고 그 앞에 섰지. 한동철은 김선호에게 눈 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어.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러냐? 무슨 일인지 궁금하니까 김선호는 눈을 감은 척하더니 실눈으로 한동철의 행동을 본 거야. 칼을 던지는 모습을 말이야. 본능적으로 김선호는 몸을 돌리며 옆으로 수그렸어. 그런데 한동철의 손을 떠난 대검이 목표를 잃어버린 채 김선호의 왼쪽 어깨에 꽂혀 써버린 거야. 난 처음으로 사람의 몸에서 심장박동에 맞춰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것을 보았어. 동맥이 끊어진 거야. 늦었지만 너무나도 늦었지만 그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한동철에게 달려들었지. 전상병은 그때 상황이 아직도 생생한지 깍지 낀 두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전상병에게 물었다. 김선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 그랬다. 내가 근무지에서 전상병과 뒤엉킨 날 나는 김선호를 보았던 것이다. 갑자기 등골을 따라 한기가 내려앉았다. 한동철은 군교도소에 수감됐어.
징역을 사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 우리가 제대하는 동안만 다시 돌아오지 않길 바랬지. 남은 우리는 김선호가 죽던 그 현장에서의 기억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 한동철의 살인 행각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았지. 불면증은 물론이고 우울증까지 걸릴 것 같았어. 어느 날 나는 휴가를 나와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말했어.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먼 친척 중에 보병부대 사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 사정했어. 그분한테 말을 해서 제발 부대를 옮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부대에 돌아왔어.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슨 상황 말입니까? 김창식 병장이 이상해진 거야. 고양이만 보면 죽여. 나는 갑자기 김 병장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미친 것 같았어. 이유도 없이 그냥 고양이만 보면 죽이는 거야. 그런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최병희 병장이 얘기를 해준 거야. 만일 부사관들이나 간부들이 봤다면 당장 어느 정신병원에 수감시켰을 거야. 이유를 물으면 그냥 고양이가 싫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았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 그러나 김 병장은 절대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 얼마 뒤 여단본부에서 전출 명령이 떨어졌어. 아버지가 힘을 썼는지 나는 이곳으로 전이 보게 되었지. 천국 같았어. 같았어가 아니라 그냥 천국이었어. 모든 것을 잊고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 누구도 내 과거를 알지 못한다는 게 나는 너무나도 좋았어. 죽은 김선호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수그러들었지. 며칠간은 잠도 잘 잘 수 있었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원래 부대 입장에서는 김 병장과 최 병장이 남아있는 것이 껄끄러웠나 봐. 그 둘을 함께 묶어 이곳으로 보내버린 거야. 두려웠지만 우린 서로를 무시했어. 그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할 거라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 그리고 실제로 편했어. 김 병장이나 최 병장이나 얼굴색이 변할 만큼 행복해했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병이 한 명 들어왔어.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나보다 고참인 신병 정한수를 만나게 된 거야. 죽었다는 무당의 아들. 그를 만나면서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았던 우리의 군대 생활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지.